반갑습니다. 네, 귀한 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은 제가 집필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태까지 한 15만 부 이상 넘게 이제 가족 심리학 분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PPT가 나오진 않는데 일단 준비하겠죠. 자 바로 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직업이 좀 많아요. 20년 넘게 이제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회 활동은 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가족 상담사죠. 그래서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여러 저의 직업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가족 상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족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상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86세예요. 아내는 83세입니다. 왜 왔는 줄 아세요? 저한테 부부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해결하려고. 86세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불륜을 해결하겠다고 온 거예요. 남편의 불륜을. 세다. 86세. 저는 정말 너무 이건 영국감이잖아요. 영국감이에요. 바로 요 책입니다. 제가 집필했던 책들이네요. 많죠 책이. 가족 심리학으로는 제가 거의 제일 한국에서 많이 쓰는 사람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불륜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60대 영계녀가 붙어있대요. 60대 영계. 신발을 가지십시오. 할아버지는 자기 불륜 없다고 그러고 할머니는 너 60대 영계가 있잖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불륜을 잡으셨냐고. 그럼 보통은 이제 카톡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김장김치를 담가놨는데 김치 한 통이 없었대요. 불륜쟁이에 갖다 준 것 같아요. 80대 여분이 김치를 주고 하는구나. 그럼 밑반찬을 담가놨는데 간혹가다 밑반찬이 없어진대요. 60대 연계녀에게 갖다 준 것 같아요. 이게 불륜의 증거예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불륜이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하고 상담을 했고, 제가 이 아내분에게, 어르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상담에 기적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르신 오늘 댁에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 할아버지에게 붙어있던 60대 연계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불륜이 끝났어요. 그 불륜이 끝난 거를 뭘 보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은 이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통이 안 없어지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나왔던 어르신의 대답은 잊기 어렵습니다. 그때 저를 사람 돼서 보여주겠죠. 결혼 생활 지금 몇 년입니까? 6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폭력과 폭언, 무시를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정말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로서 정말 집안을 일으켰는데 왜 난 지금도 무시당하고 욕설을 당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불륜녀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 나를 사랑가족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어르신의 강력한 불륜의 의식은 바로 뭐였다? 존중의 욕구예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르신이 남편이 미군 부대 다닐 때 월급이 50원이었대요.
그 50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땅 샀다는데 옛날 땅값이 거의 진짜 쌌었잖아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그냥 정말 농부가 된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큰 뭐 일종의 농사를 짓게 되다가 이제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말 그대로 100억이 넘는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편입되면서 할머니가 그러세요. 자식 3명에게 서울에다가 집을 사줬대요. 인서울에다가 3명의 자식들에게 나이도 50이 다 넘은 자식들을 3명에게 서울에다 집 한 채 사줬다고 합니다. 그 말 듣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뭐였나 생각했더라고요. 제가 집 살 때 1,000만 원 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학을 시켰으니까 쉽지 않은 분이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 어르신의 주장이 뭐예요? 왜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지금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욕설을 들어야 되냐고 남편에.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비난 갖고 잔소리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그리고 그 존중이 표현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그걸 뭘까요? 이 사람이 날 존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소통이죠. 바로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황혼이혼이 1위입니다. 젊은 층의 이혼율은 안 줄고 있고요, 당연히. 하지만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1위. 그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경제적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성격 차이인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존중입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이 갖고 있는 두 얼굴을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와 소통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사랑과 존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인 정민 교수, 한양대 정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임경옥전에 대한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최고의 혼수품 중에 하나가 소설책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양반가에서 딸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최고의 혼수품 1번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뭐 집지신경에서 출판 산업이 출판 문화가 세계에서 뽑혔지만 그 모든 책들은 관공서 책이에요. 관공서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통용되는 소설은 조선이 멸망한 그날까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중세시대 때 수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듯이 조선시대 때 소설은 다 필사본이에요. 출판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한 양반가에 내려오는 임경옥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양반가의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십살이를 하다가 3년 됐을 때 동생이 이제 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친정에 딱 들어와서 쭉 둘러보죠. 뭐 없나? 뭐 들어온 거 있나? 시집 갔을 때 없었던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임경옥전이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베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정에 있는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책을 필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죠.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걸 마음 아파하고 딸이 놓고 간 그 필사본을 아버지가 씁니다. 아버지가. 그 가부장적 문화시대에. 그리고 엄마가 또 씁니다. 또 엄마 아빠가 그 시간이 없을 때 또 다른 형제가 또 그 필사본을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카가 나도 쓸 거야 해서 한 장 또 씁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감독 속에서 총 진두된 임경옥전의 필사본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완성됐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 한 줄의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여러분, 조선시대는 정말 우리 알잖아요. 감상적이고 남전이 업이고 그런 시대로 알고 있었으나 딸을 가슴에 안았을 수 있었던, 가슴이 넉넉했던 아버지가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시집살이는 유독 심했잖아요. 사실 그 힘든 시집살이 속에 친정에서 온 이 귀한 소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한 문장은 딸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보고 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네. 어느 시대든 어디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 오늘 저는 이 여성들이 모인 이 모임에 한번 역설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버트 헬리거입니다. 네. 버트 헬리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매력남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수생활 20년 동안 넘게 하면서 그 제 제자들 중에 보면 꼭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왠지 그 아이에게 빛이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정말 몇 년에 한두 명이에요. 네. 빛이 나요.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르고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인격으로 주변에 정말 그 훈훈한 빛을 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그런 평범한 아버지를 이 아들은 마음 깊이 존경하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아들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매력입니다. 매력이에요. 네. 자, 그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끈끈한 신뢰 관계는 건강한 자존감과 그리고 결혼했을 때, 미래에 결혼했을 때 아내와 자녀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정말 엄마가 완벽한 엄마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에게, 특히 그 아들에게 2%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엄마의 사랑만으로는 그 아들의 가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2%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존재만 아니죠. 아버지 존재만으로 그 2%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통하는 아버지예요. 소통하는 아버지예요. 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최악의 아버지들, 가정폭력하고 경제적 무능하고 중독,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최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와 말을 섞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자녀와 부인하고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자녀와 말을 섞지 않아요.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공감받고 지지받을 기회가 없어요. 네. 그런 아이들, 그런 아들들의 내면은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상당수가 또 은둔 외톨이의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대화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공감과 지지입니다. 반면에 최악은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면 뭘 통해 합니까, 여러분? 소통이잖아요. 소통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가족의 12의 시작은 바로 소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온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영국 출신의 알랭드 보통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죠. 이 알랭드 보통이 20대 초반에 너무 재밌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라질까요? 자, 이 소설은 어떤 이야기냐면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24살의 여성 앨리스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자, 앨리스는 어린 시절 너무나 외로웠던 여성입니다. 아빠는 파산했고, 그리고 아빠가 파산하자마자 엄마는 아빠를 버리고 미국에 있는 부유한 부자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앨리스는 영국에 남았죠. 그리고 일주일 버리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늘 기숙학교만 돌면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도 없이 외롭게 어린 시절 보냈던 그 아이가 앨리스입니다. 이렇게 외로웠던 앨리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자, 그 앨리스에게 나타났던 첫 남자입니다. 에릭이에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비주얼 끝내줍니다. 비주얼, 학벌, 의대 나왔습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예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못 버니까 의사 그만두고 런던의 금융가에 취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100억이 넘는 아파트, 3억이 넘는 포르쉐, 꿈의 자동차. 그리고 영국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마음대로 예약할 수 있는 진짜 20대 모든 거를 이룬, 더군다나 외모는 연예인급의 외모. 이 정도면 극강이에요. 극강. 자, 이 에릭과 누군가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감히 누가 우리 에릭님과 같이 걷기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릭이었어요. 자, 이 에릭을 만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의 시간을 갖죠. 자, 그런데 에릭은 모든 걸 제공해줘요. 앨리스에게. 단 한 가지는 못 줘요. 소통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전혀 문제 없는데 진짜 소통은 뭡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앨리스는 에릭에게 이런 말 하고 싶었어.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고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래서 어린 시절 외로웠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에릭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릭은 말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 점점 대화는 어려워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에릭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릭의 어린 시절은 생각만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실직을 당합니다. 실직을 당하자마자 그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풉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를 폭행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엄마는 그 모욕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매를 당한 거를 아이들이 모르길 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그 바람대로 모른 척했습니다. 근데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침대에서 잔 척하면서 엄마의 고통을 아이들은 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길 원하지 않는 큰 마음을 알고 모른 척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에릭은 보지 마, 듣지 마, 말하지 마의 억압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느낀 거를 표현하거나 말하면 안 됐던 어린 시절입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정서적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자, 그런 에릭은 어쩔 수 없이 소통이 어려운 남자가 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감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이 차단당했다. 에릭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는 남자였죠. 모든 걸 갖춘 남자, 하지만 공감은 어려웠던 바로 남자였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앨리스는 뭔가 에릭과의 어떤 관계가 삐걱거려요. 그리고 대화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 나타난 두 번째 남자입니다. 필립이에요. 외모 별로 없습니다. 비주얼 전혀 없죠. 일곱 매니아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평범하죠. 자, 그의 직업은
블루칼라요. 공장에서 일하는 음향기사입니다. 뭐 배고 말도 안 돼요. 그냥 아주 소박한 시민 주택, 그리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1000만원짜리 모니 작은 차 끌고 다닙니다. 포르쉐는 모는 에리코 너무 모든 면에 차이가 나요. 자, 하지만 이 평범한 남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소통의 능력이에요. 자,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앨리스는 우연히 필립과 출장을 가게 됩니다. 광고회사 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기숙 학교에 다녔어요.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어떻게 학교 다녔는데요? 제가 이랬고 뭐 저랬고 그럼 많이 힘드셨겠구나.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에 엄마 아빠는 연락도 없고 얼마나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낸지 아세요? 기숙사에서. 그럼 정말 힘든 저도 그런 사람 아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상대방이 판을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 대화는 연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혼자 흥 나서 이제 떠든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 판이 뭔지 알아요? 그랬군요. 그러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게 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한 10분 이야기할 때 2시간, 3시간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간 처음 만난 남자예요. 그냥 비즈니스죠. 근데 그 남자와 에릭하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는 남자였습니다. 모든 걸 갖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의 터널을 좀 올라와서 20대 초반으로 가십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20대예요. 지금이 아니라 20대. 20대. 나는 A다. A는 포기한 거야. 그래, 사람아. 나는 그래도 필립이다. 비슷하네요. 보통 다른 곳은 필립이 많습니다. 20대들. 네, 우리나라 20대들의 90%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필립입니다. 중국에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100% 에릭이죠. 돈. 우리나라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미혼 여성들의 특징은 생각만큼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에릭을 택해요. 전 돈이 좀 필요합니다. 대신 에릭을 상담시켜가지고 필립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에릭은 모두로 갖춘 남자입니다. 근데 대화가 안 돼. 여기는 모두로 갖추지 않았지만 대화가 되는 남자입니다. 소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누굴 택할 것인가? 그럼 또 남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에릭인가요? 저도 에릭이 아니에요. 의대 못 나왔습니다. 필립이라도 되자. 필립만 돼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필립은 뭡니까? 소통이 되는 남자예요. 그 소통은 연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안이 아니야. 경청, 공감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배우자가 필요하죠. 그쵸? 여러분 포기한 거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A를 아니면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리더는 소통이 되는 리더여야 돼요. 그쵸? 그 리더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스품이 오죠. 가족도 그렇고 때로는 공동체도 그렇고 뭐 전체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야말로
소통의 리더십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가 이제 뭐 시우라든가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 보면 정말 옛날에는 갑질이 심했는데 의뢰 발랄이 너무 심해요. 정말로. 네. 더구나 옛날 같은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때요? 전통적인 감사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사회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사회 첫발 내밀었을 때는 대단히 감사적이었고 나 혼자는 중심의 사회였고 그리고 엄격한 비계 질서의 사회였죠. 정말 말 그대로 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여성이 된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을을 중심으로 여기는 소통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근원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정말 높은 이혼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 상처들, 아픔들, 이게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네. 자, 저는 중간에 한 10분간 시도할 때 괜찮겠나요? 네. 지금 그래서 좀 이따가 강의하고, 네. 지금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자, 여러분, 저는 어떤 현직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이 쓴 책을 좋아합니다. 그 책 중에 한 권이 리시나카 스토무 변호사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현직에 계실 때 10,000명이 넘는 클라이언트들을 상담을 하고 또 변호 서비스를 제공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신도 모르게 이제 직업색에 있다 보니 처음 이제 손님이 오면 느낌이 어때요? 이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운이 나쁘구나. 감이 없네. 이 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뭐 변호사한테 올 때는 다 운이 나쁜 사람들이죠. 한때 잘 나가다 망했고 사업에 정체가 왔고 누군가 혹독한 소송을 펼치는 운이 다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크리스찬으로 40대까지는 운이라면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살았는데 50대가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만 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 않아요. 때가 열려야 되고 환경이 열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얼굴에 있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용실을 바꿨는데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바꾸고 있는데 미용 원장님이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손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직원 물어봐. 이게 저는 직원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수가 왜 저딴 양말 줄까봐.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교수 노릇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네. 동네에서 무슨 교수 목사 노릇을 합니까? 네. 직업 밝히는 거 아시면서 회사 다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압박 질문을 하십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목사, 넷 중에 뭡니까? 두 개를 맞췄어. 교수, 목사. 깜짝 놀라가지고 교사예요.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라고 하면 또 쳐다볼까봐. 네. 이게 미용실 원장님도 감을 잡아요, 여러분. 이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운을 관상이 아니라 이 스토브 변호사가 했던 말입니다. 스토브 변호사 이런 말합니다. 운이 좋으면 행운에 가까운 삶을 살겠죠. 당연합니다. 만사가 잘 풀리니까.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실 때가 안 되면. 자,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운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나빠지면, 가족 관계가 나빠지면,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운이 끝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뭡니까? 사회적 네트워크잖아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와 인적 교류,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예요. 그걸 움직이는 힘이 뭐다? 관계인 거예요. 자,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어때요?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경제적 위기. 힘든 이혼을 하잖아요. 뭐가 먼저 알아요? 경제적 위기가 옵니다. 정말 힘들게 이혼하고 났는데 이제 이혼을 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기다릴 게 있어요. 경제적 파도입니다.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 몇 년간, 몇 개월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회사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부부 아침부터 싸우고 왔어요. 근데 출근했을 때 부하직원이 실수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을 거나 평정심이면 아유 뭐 실수하실 수 있지 다음에 잘해 라고 하는데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아침부터 대박 싸우고 왔어요. 근데 또 어이없는 실수를 해. 이것도 못해. 갑질이 되죠. 여러분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충동적이에요. 그것이 장기간 쌓이게 되면 위기가 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뒤통수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명태미호가 돼요. 여러분. 자, 그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의 파견과 이혼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오는 쓰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특히 가족 간의 단단한 가족애를 형성해야 되냐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아셨죠? 살아남고 싶냐? 관계를 유지해요. 그 출발은 가족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내가 일하는 일터, 나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훨씬 더 그 이상의 결과와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스토어 변호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볼까요? 가족 위기의 빙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성격 차지요. 겉으로 드러난 건 성격 차지만 진짜 그 밑에 수많은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실제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빙산, 가정 위기의 빙산이잖아요. 바로 하나가 관계고 또 하나가 소통입니다. 결국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어려움은 겉으로는 어떤 성격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배분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면 관계와 소통이라는 거예요. 관계 소통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회복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네, 10분 동안 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소통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족 위기의 빙산이 있고 그 가족 위기의 빙산에 두 가지의 주제가 있죠. 바로 관계와 소통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회원들, 여러분들은 커피숍 왜 갑니까? 소통. 네? 소통. 그렇죠. 대화하러 가죠. 소통. 네. 여성분들은 커피숍에 대화하러 갑니다. 수다하러. 근데 남자들은 커피숍 왜 가는지 아세요? 커피 마시러 갑니다. 아, 진짜입니다. 네. 아니,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기도 하겠고, 하지만 보통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떨까? 대화를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소통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뿐 아니라 뭔가 남편이든 아니면 뭐 친하게 지내는 지인하고 커피숍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신나게 수다를 떨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속이 뻥 뚫린 것 같다고. 네. 신나게 대화하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 나눌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통이 가져다 주는 일종의 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부부관계 문제의 90%는 바로 대화의 결핍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심리학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 벌써 20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쪽 분야는 대부분 여성들의 영역이에요. 네, 다 여성분들이 이 분야를 하죠. 옛날에 뭐 가정학과도 있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데 남자로서는 되게 드문 경험입니다. 근데 간혹 왜 내가 가족 심리학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저는 이제 내가 나야말로 가족 심리학이 필요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고,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인 거죠. 저희 아버지는 뭐 큰 목회도 아니었지만 늘 목회로 바빴습니다. 뭐 소통? 어렵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아버지하고 대화할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숙제했어, 공부했어, 그런 대화 말고요. 그냥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1시간도 최대한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아버지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아들이죠. 자존감도 날 수밖에 없었던. 자, 저는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서울역에서 입역 열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향하게 됩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고 창밖으로 환송 나온 친구들에 손을 흔들어줬고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삐졌어요 사실은. 막 나는 막 눈물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냥 한번 웃음을 지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저희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입역날 훈련소에 올 줄 저는 몰랐던 거죠. 아버지를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저의 생애 첫 번째 마지막으로 본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 보고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왜 저러시지? 그리고 이제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기차는 출발했고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이제 가족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본 순간 저희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버티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멀리 기차가 지나갈 그때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시고 흐느껴 오는 아버지의 어깨를 봤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저렇게 감정을 그리고 운다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장면을 본 순간부터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했었구나. 이것이 저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던 한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던 사춘기였거든요. 너무 외로웠고 가족 안에서 늘 외로웠던 저인데 그 힘들던 사춘기에 만일에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어깨라도 좀 두들겨주면서 광현아 많이 힘들지? 아빠가 널 믿는다. 널 사랑한다. 힘을 내. 이런 몇 마디만 하셨어도 저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굳이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그 마음과 정을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냐? 언제나 다 알게 되지 않냐? 알게 됩니다. 죽을 때. 순간 다 싸우고 지치고 갈등하고 나서 순간이죠.
때 상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소통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제 가족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문제 있는 가족들의 특징이 저의 가족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아끼려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소통이 문제였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관계 그리고 소통 그리고 왜 우리가 관계를 복원해야 될지 스토브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살아남고 싶으냐? 관계를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를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소통입니다. 결국 소통이죠. 자, 그런데 이 소통의 능력은 아쉽게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소통 아니에요? 뉴스 틀어도 소통, KTX 타도 잡지가 공감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조선일보에서 만든, 나도 거기 글 기지에서 아는데 조선일보에서 그걸 합니다. KTX 공감이에요. 그런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통과 공감의 능력은 단순한 대화의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상처의 회복에서 됩니다. 여러분 공감을 받아봤어야 돼. 공감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쓴뿌리들 그 상처들이 좀 녹아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감정을 움직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네. 소통은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부 갈등은 여러분 바로 뭡니까? 1+1입니다. 부부 갈등만이 아니에요. 그 직장 사회에서 동료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부 갈등, 자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1이에요. 그럼 1+1 뭔가요? 1은 현재 부부 문제예요. 현재 동료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그 결정의 문제라든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나의 과거의 상처예요. 이것이 1+1이 되어서 작동한다면 그 갈등은 더욱 해결이 어렵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여기 모임에 오면서 사실 죄송한데 이 CBMC 대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약간 사회성이 좀 없어서 근데 이 대회를 어제 알고 인터넷도 보고 하니까 엄청난 대회더라고요.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나 초대해 줬구나 그래서 이제 초대해 줘서 고맙다고 문자까지 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큰 대회에 광주까지 불러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하여튼 이 조직의 어떤 열명을 한번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이 광주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가족 상담을 하기로 했죠. 자, 2003년도에 저는 지금의 한 세대가 아닌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뭐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여러 어려움들, 갈등들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언젠가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강단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2003년도에 이제 한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정교수가. 자, 이제 설렘을 안고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제 첫 강의실을 가는데 그 건물은 이제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학생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교수님이시죠? 네. 교수님,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판기로 저를 데려가서 당시 100원짜리 커피를 뽑아서 주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너무 긴장된 상태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까지 이걸 들고 가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했던 학생에게 고맙지만 나중에 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이제 수업에 왔고 수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왔던 그 학생이 맨 뒤에 앉아요. 딱 앉아서 저를 보는데 느낌이 쫙 옵니다. 삐졌어 보니까. 느끼잖아요 여러분. 뭔가 좀 전에 그 느낌이 아니야.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학생들의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볼 때. 두 번째,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 그 테스트 질문을 첫날부터 날립니다. 기분이 상당히 상하죠.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매주마다 그런 거예요. 강의 한참 하는데 교수님 그거 진짜 맞아요? 쉬지가 않은 강의를 감별하는 뭐 이상한.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교수 경험은 없으니까 얼굴은 막 빨개지잖아요.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교수가 막 당하고 화가 나는 거 재밌잖아요 학생들은. 네. 정말 끔찍한 한 학교였습니다. 액땜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수의 권유를 좀 이제 좀 해결해야겠다 해서 좀 그만 좀 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악플을 달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 이건 협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악플이에요. 지금도 전 두렵습니다. 네. 자, 그것도 신임 교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악플을 다는 건 이건 정말 사실 협박이죠. 딱 그 말 듣고 감이 왔죠. 저 같은 이제 상담 수업에는 환자들이 좀 옵니다. 네. 그 상담실 가야 될 분들이 내 수업에 듣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환자가 하나 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강의하기 전날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네. 내가 보니까 약한 사람이더라고. 강한 남자가 아니야. 전날 되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 그 학생을 볼 걸 생각하니까. 다행인 건 방학이 있는 거죠. 네. 방학이 있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종강하는 날 학생들과 앉아서 음료와 다과를 먹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끝날 무렵에 제 자리가 비었는데 제 옆자리에 그 학생이 앉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이 학생 무섭거든요. 딱 앉더니만 주스를 딱 따서 마시더라고요. 주스를 딱 따서 마시다가 반쯤 입을 대고 마시는 거를 반쯤 남기고 저에게 권합니다. 교수님 드시죠? 입을 대고 내가 좀 마시고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연인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를 입 대고 마시고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커피 한 잔의 거저에 얼마나 끔찍한 정말 힘든 15주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 관계를 여기서 정리했다 싶어서 내민 그 주스병을 원샷했습니다.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학생의 표정이 첫날의 표정으로 돌아가요. 교수님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다음 학기에는 교수님 수업 꼭 부를게요. 저는 정말 진짜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그 사과하러 갈까 됐어요. 너무 예쁘니까. 근데 뭐 사과를 받아주겠어요?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됐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우연히 점심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빴대요. 그 바쁜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예쁨 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그랬다. 저리 가. 엄마 바쁘면 안 보여? 저리 가. 그러니까 늘 거절받으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절받을 때마다 너무 외롭고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 학생이 왜 그랬는지. 자, 시간을 좀 더 복귀하면 학기 초 이 학생은 유럽에서 온 젊은 교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딱 보니까 그 신임 교수 같아. 내가 또 수업도 들어.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교수님이라고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정말. 근데 스텝이 꼬였어. 그럼 그 교수님이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쌀쌀맞게 거절하는 순간 지난날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덧난 거예요. 여러분, 이 덧난 상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이 감정.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전이 감정. 네,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발견한 감정인데요. 볼게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이 못이 있는데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마서 뭐 파상풍까지 아니래도 완전히 이 주변이 뻘겋게 그 고름. 자, 그런데 누군가가 반가워 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이 부분을 탁 쳤습니다. 어떨까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더 못 치게 상대방을 탁 밉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좀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쳤다고 막 그냥 그러면서 막 그 자기를 확 미니까 사실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 볼게요. 나는 아팠고 이쪽은 오해하게 되어져요. 결국 둘은 어떨까요? 서로 힘든 갈등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전이 감정이 올라오냐면 나의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입니다. 내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상처는 덧나게 되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 그 감정마저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전의의 전쟁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고 치밀어 오는 분노를 느꼈을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밀어 오는 분노, 거기에 절반은 나의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진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전이 감정은 공동체, 그리고 회사나 조직 등 언제든 이 전이 감정이 건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 교사들 요즘 제 아들도 그 교대를 다녀서 고민입니다. 교사 초등교원이 극한 직업이야. 요즘 학부모들 뭐 애들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네. 그리고 학교에 와서 교사들한테 대들고 교사 뭐 때리려고 하는 애들,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들 거의 99.9%는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화가 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고 편애하고 비해간 적이 없고 그리고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던 그 부모에게 아이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에게 화가 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부모를 대신한 교사에게 분노를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게 되어지죠. 바로 이게 일종의 전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과거의 상처는 지금 현재 전이 감정을 통해서 힘든 갈등 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못되고 없고 너무 지나치게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말이더라고요. 진상.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이 진상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내가 유학할 때 없었던 단어인데 이게 아주 나쁜 말이더라고요. 뭐 쓰자 들어간 것보다 더 나쁜 말이야. 쓰레 있잖아요. 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표현하는 아주 나쁜 표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진상, 식당, 뭐 어디든 우리 이런 모를 봅니다. 예민하고 까칠하고 언제든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요. 네. 무시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나를 또 상처 주나? 누가 또 날 무시하지 않나? 안테나를 칩니다. 기가 차게 파악을 해요. 네. 안 봐도 되는데. 네. 그러면서 그걸 파악하고 그냥 안 있죠. 그럼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대단히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받은 상처만 기억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외로웠고 학대받았고 그리고 너무 불안한 어린 시절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현재 이 내 가족을 대상으로요. 그러니 어때요? 옛날에는 피해자였던 내가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전혀 무관한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 뇌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무실한 상처가 있다고 보죠. 자, 그런데 그 무실한 부분에 살짝 건드려졌어요. 무시까지도 아니에요. 살짝 건드려지게 되면 이 뇌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활성화되냐면 옛날에 보면 자동차에 그 도난 장치 같은 게 거의 다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 많이 없는데 주차장이 다 좁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차로 가다가 좁으니까 건들게 돼요. 몸이 닿으니까 이때 닿자마자 이제 도난으로 파악을 하고 이 차는 경보음을 내죠. 완전히 주차장 전체를 아수라장을 만들잖아요.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경보가 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의 부분을 건들기만 해도 마치 과거의 경보장치처럼 삑삑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과잉 대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상처를 불러내게 되는 것이 이게 또 악순환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은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소통이 깨어지면 관계도 안 됩니다. 이게 소통과 관계가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와 소통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답하죠. 그럼 뭔가 내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더 화를 내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 말을 전달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먼저 관계를 복원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어떤 소통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내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상처를 받았죠. 남편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게 돼요. 자, 이럴 때 남편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 뭐야 뭐야. 그리고 아내가 안 들려고 에이씨 에이 하고 치고 던지고 발로 차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이제 끝장을 간 거잖아요. 자, 소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잠시 소통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때 현명한 남편은 이렇습니다. 자, 아내가 그동안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때 카드 긁는 겁니다. 식기세척기. 진짜요. 그리고 장인 어른 생신이 다음 주에 옛날에는 카톡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냥 하고 말하는데 시간을 내서 장인 어른의 저녁 식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긁고 온 겁니다. 식사. 그러면 돈인가요? 꼭 돈은 아니죠. 아내를 봅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남편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요. 말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관계를 복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식기세척기를 사고 또 아버님 생신에 와서 그래도 앉아서 또 딸로서의 미신을 살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는 걸 본 거예요. 이때 남편이 여보 말이야 나는 그때 그렇게 말을 안 한 거였어 라고 말할 때 그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소통이 깨어지면 늘 소통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그러면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때 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복원하고 나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셨죠? 특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정한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치유의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복원하는, 그래서 높은 전의 경향성을 줄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안데르센이에요. 자, 이 안데르센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불행으로부터 도망친 남자라는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자, 안데르센의 는 1805년도에 태어났고 그의 엄마는 매춘부였습니다. 그 청소년기였 때 매춘부였어요. 10대 때. 그럼 포주는 누구? 엄마가 포주예요. 안데르센의 외할머니가 포주였던 거죠. 어린 10대 딸을 길거리에서 몸을 팔겠고 딸이 길거리에 가지 않으면 뺨을 때려서 결국은 길거리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10대 몸에 그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나겠다라고 안데르센의 엄마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포주의 엄마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넘어가서 다행히 안데르센과의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안데르센의 아버지도 위부 아버지인 거죠, 사실. 자, 그의 어린 시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는 지금으로 보면 정신분열 발작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머니는요,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 착취와 학대,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알코올에 손을 대었고 너무나 일찍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다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의 인생을 볼까요? 중독, 폭력, 매춘, 가난, 자살, 정신분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올 수 있는 모든 불행의 세트장이 사실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에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어린 시절 경험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화가 많아요. 화가,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많아요. 어쩌면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정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늘 화만 내면 문제는 부모의 삶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안데르센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 그의 문학은 정말 그 중심을 둬요. 불행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행복하지도 않은 그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안데르센입니다.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여전히 안데르센의 동화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안데르센의 자서전으로 꼽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죠. 네. 너무나 잘 아는 미운 오리의 이야기죠.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은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네. 놀림받았고 불행했죠. 하지만 그는 미운 오리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백조가 되어지죠. 네. 바로 이 동화는 안데르센의 자서전이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다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안데르센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안데르센은 그의 불행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억울해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만 보지 않고 이것이 행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었다고 받아들이죠. 이 부분은 우리 시편 기자의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왜 걱정이 되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곳은 오히려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의 모습 속에서 그는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데르센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원망하고 불행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지만 그는 안데르센이 됩니다. 놀라운 동화 작가가 되죠. 자, 그 이유는
자기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끔찍한 절망의 어둠, 불 속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던 것처럼 바로 관점을 바꾼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지난날 상처와 현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걸 우리 안데르센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걸릴 때. 현대 거기 감기라고 여겨지는 바로 우울증이죠. 우울증에 걸린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죠. 네. 자, 그 영국의 선이 난파됩니다. 남태평양에서. 로빈슨은 이제 그 유일하게 생존자잖아요. 그 외로운 섬에 생존하면서 우울증이 밀려옵니다. 우울증이 와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소설에 보면 배의 파편을 뜯어다가 현재 내 삶의 대차 대조를 쓰게 되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 현재 삶에, 또 하나는 긍정적인 걸 쓰게 됩니다.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로빈슨은 부정적인 거, 나는 외로운 섬에 내동댕이 쳐있다. 맞죠. 자, 반면에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다. 모든 동료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이것도 맞잖아요, 여러분. 또 볼까요? 나는 지독한 운명을 위해 모든 인간 가운데 선택되었다. 그렇죠. 그 외로운 섬생활 27년을 버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자, 또 반면에 볼까요? 그러나 나는 배의 모든 선언 가운데 선택되었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도 맞네요. 또 볼까요? 나는 몸을 덮을 옷 한 말 없다. 자, 볼까요? 또 반면에 그러나 나는 옷을 거의 입을 일이 없다. 볼 사람도 없는 남태평양에 굳이 이 영국식 정장 안 입어도 돼요. 자, 로맨스는 현재 삶이에요. 근데 현재 삶을 하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차대조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바로 긍정으로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힘은 긍정입니다. 환경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니죠, 사실은. 환경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끔찍한 순교의 그 칼날 속에 정말 오늘도 또 이 우리 성도들의 누가 또 잡혀서 예수자리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 또 오늘 예배드린 이 우리 같은 신자 중에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드린다 보장이 없던 그 끔찍한 순교의 초대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그들이 함께 외쳤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네오 그라티아스. 네오 하나님 그라티아스. 감사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눈물이 나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순교라고 하지만 언제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지 모르는 그 끔찍한 고통의 불안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고 인사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할 게 많아서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죠. 긍정이야말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의사요 또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안데르센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밖에 없네. 반이나 남았네. 우리 아들 아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제 아들 놈을 한번 소환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은 키가 186이고 몸무게가 100kg. 요즘 살이 좀 빠지긴 했지만 아주 뻥튀가 된 느낌인데 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 유희왕 카드가 유행하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유의한 카드가 대유행이었어요. 집집마다 막 카드들이 막 그냥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카드가 많은데 우리 아들이 유의한 카드를 한 통만 더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아빠가 가면서 그럼 카드 2통 더 사다 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파닥파닥 뛰더라고요. 활짝 웃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특히 남자들. 한국 남자들 잘 안 웃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아들은 한 통에 800원이었으니까 1,600원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문방구 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난 얼마가 있으면 우리 아들처럼 저렇게 행복해할까? 160만 원? 에이, 1,600만 원? 아주 기분 좋지만 행복까지는 160억?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160억이면 뭔가 할 일이 많아. 팔딱팔딱 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군가는 160억을 벌어도 제가 160만 원 벌었을 때의 그런 감흥밖에 없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나에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주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 정도예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객관적인 행복의 지표가 없다는 게 다행입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은 1,600원에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누군가는 160억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현실을,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던 어린 시절의 동화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벌면 부자 돼요? 성실하고 근면하면 복 받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나요? 아무도 대답 없네요.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치킨 튀기면 떼부자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월세 갚기도 버거웠습니다. 그 반면에 누군가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가나? 아니에요. 그 사람 그 4시간이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른의 삶은 좀 우리가 아는 그 삶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또 어른들의 삶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행복에 있어서는 명확한 공정성이 있습니다. 이만큼 돼야지 행복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걸 할지라도, 소박한 걸 할지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게 준다면 우리 삶의 큰 기쁨과 행운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보는가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위기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위기에 아무것도 선택할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위기 그 자체가 아니야. 그것도 버겁지만 그 위기 앞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 더 크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도 로빈슨 크루소는 선택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아셨어요? 네. 분명히 내가 선택할 게 없는 것 같긴 해. 하지만 오늘처럼 로빈슨 크루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 선택할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무언가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하나, 나의 지나온 과거와 슬픔도 지나간 과거의 아픔도 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시간 없어서 철저합니다, 여러분. 30분 전에 좀 이제 마무리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해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뒷간이 있었죠? 네, 뒷간에 보면 이제 요즘 막 없었지만 옛날에 보면 그 나무 판자
혼자 뒷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술 취한 어른이나 다리 짧은 꼬마들이 뒷간에 종종 빠졌습니다. 네. 정말 그 아이에게 거의 트라우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뒷간에 빠졌을 때 할머니가 던져줍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씻기죠. 그리고 그 조상들,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뭐 하냐면 급히 집에 있는 그 찹쌀을 모아서 떡을 빚어요. 조그맣게 떡을 빚고 그거를 아이가 빠졌던 뒷간에 가서 엠마비 제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요 소박한 떡을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떡을 들고 동네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똥떡이요라고. 이게 바로 유명한 똥떡이에요. 똥떡이요라고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사람들 알거든요. 아, 얘가 똥떡간에 빠졌구나. 네. 자, 지금처럼 간식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게 떡이었잖아요. 근데 명절도 아닌데 떡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모여들고 아이가 들고 온 그 광주에 떡을 하나씩 공짜로 얻어 먹으면서 덕담을 하죠. 아, 한 번씩 빠진 거야. 아직 빠졌어. 괜찮니? 아유, 많이 힘들었구나. 놀랬지? 여러분, 떡을 얻어 먹는데 아이는 희망하지 않죠. 보세요. 아이는 끔찍한 트라우마입니다. 네. 가족들의 일사불란 대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 공동체, 네.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로 그 아이는 다음날 뒷간에 또 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을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죠. 아셨죠? 바로 공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 저는 공감만 해야 되나요? 저는 또 해줘야 돼요? 저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공감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늘 남들에게 주려 했고 타인들의 아픔을 공감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남들에겐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야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좀 나를 공감하고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지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역시 똥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건강한 가족을 위한 대안은 결국 공감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이 이제 옛날 편인데 제 책이 2012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책 때문에 이제 집까지 샀거든요. 인쇄로. 그래서 광고에 살고 있습니다. 전주택에.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그게 덕분에 제가 또 이제는 본 것 같고요.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걸 예감하고 출판사에서 5권을 줬을 때 이거를 이제 평생을 보관하는 마음을 먹고 5권을 학교가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서재에다가 쫙 꽂아놨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서재를 못 봤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5권의 책이 싸우쳐진 거예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 모른다고, 우리 아들 요한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놈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빠 저 어떻게 했냐니까 벌써 다 나눠줬대요. 네. 자기가 작가도 아닌데 네. 다 나눠줄 거예요. 근데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어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잖아요. 이 책은. 이 어른에게 줄 수 있는 이 책을 최초로 준 사람이 누구냐면 영어 학원의 운전기사 아저씨예요. 학원버스 아저씨였어요. 우리 아들이 저 학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는데 얘가 이제 늘 운전기사 아저씨 옆에 늘 앉는 거예요. 친해요. 그 아저씨 옆에 늘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매일 하고 갔던 거예요. 맨날 수다를 떨면서. 자, 우리 아들이 뭔가 어른에게 줄 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단순히 뭐 친구들 엄마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줬던 바로 학원버스 아저씨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들도 안 겁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자, 여러분들 소통 많이 하잖아요. 그 소통의 출발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입니다. 경청. 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대화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가족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가족의 문제 그리고 소통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저 같은 가족 심리학자의 주요한 임무는 뭐냐면 그 갈등 상황에 있는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자기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좀 다른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게 인간이야? 어휴 저 등신이라고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멍청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녀석이 엄마 아빠를 위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 행동이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만들 때 여기에서 가족의 회복이 오고 그리고 소통과 관계의 복원의 지점이 옵니다. 여러분 바로 역지사지죠. 우리 동양에 있습니다. 이 역지사지야말로 가족 심리학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 소통과 관계의 이유 그리고 또 역지사지 그다음에 우리 안데스까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질문 시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경청을 해야만 하는데 저기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기한테 박하다고 하는 네. 게 딱 저한테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들어는 주는데 나중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솔루션을 부탁합니다. 힘들면 좀 멈춰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상담실에 있다 보면 상담실에 오는 사람의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상담실에는 나쁜 사람들 안 옵니다. 네. 악한 사람도 상담실이 없어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에겐 착해. 자기 자신에겐 착하지 않았던 거야. 네. 남들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인내했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야박했던 걸 봅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그렇다고 남들에 대한 관대를 멈추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이제 하지만 그동안 내 자신에게 소홀히 했던 거, 나의 감정, 내 욕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그 삶에 조금 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할 때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타인에게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세요. 저는 MZ세대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22살인데요. 네.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이제 경제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을 해 나가는 중인데 경제적 독립은 돼 있는데 정서적 독립에 있어서 이제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때는 정서적인 게 통하는데 이제 뚝 떨어져 나갔잖아요. 정서적 독립에 있어서 저도 힘들고 그 애는 자유롭죠. 근데 그렇죠. 저는 힘들죠. 선생님이 네, 뭔가를 간섭하고 싶은데 간섭은 안 되고 MZ세대는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세대 그 MZ세대 애들 어떻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정서적 독립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똑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22살이라고 하면 그 자녀가 현재 어떤 시기를 보내냐면 자녀 독립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족 심리학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미래의 자기 가족을 형성하는 그 준비 단계 시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부모가 힘들지. 부모가. 네. 자, 그런데 그 자녀와 이 자녀가 나중에 얘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넘었을 때까지 그 자녀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의 독립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많은 부모들은 힘들죠. 네. 그동안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었고 맨날 엄마 그랬던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한편 고맙지만 낯설고 뭔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거를 우리 부모가 아쉽죠. 버텨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부모 눈치 보지 않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진짜 나이가 들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힘든 거는 부모입니다. 근데 그 힘든 거를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아이가 30대, 40대, 50대 된 그때 아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좋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붙잡고 있고 애들 관계로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엄마한테 미안함을 느끼면 얘가 숨 막혀요. 제가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 엄마는 또 너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로부터 독립하기 힘들 것 같으면 진짜 센 여자를 데려와요. 엄마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싹 숨습니다.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네. 정말 재앙적인 삶입니다. 네.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극단적인 예를 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그 아이의 독립을 허용해 줘야 돼요. 눈치 보지 않게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아이는 고마워하고 그리고 성인된 성인으로서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엄마가 그 상실을 잘 버텨내야 합니다. 남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실의 시기는 바로 뭐냐면 비중진 시기예요. 제2의 신혼기. 이제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중년에 두 부부가 남은. 그리고 두 부부가 이제 결국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또 제2의 황금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부부관계가 힘든 엄마나 아빠들은 자녀의 독립을 죽어도 허용 못합니다. 죽어도. 네. 그런 거 아이들은 더 숨막히게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자녀의 독립을 허용하는 부모는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네. 저요. 네네네. 반대로요. 저 지인인데 애들을 명문으로만 학교를 보내고 키우고 그랬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집에서 취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집에 계속 나가라 하고 엄마 계속 보내고 아빠도 내보내야 된다고 하지만 딸은 G로 시작한 대학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예쁜 처자고 31살 그리고 또 남자애도 서울에 있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34살에 아주 잘생기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내보내야 자, 네, 두 아이가 서울에서 좋은 교육을 맡았고 네, 좋은 교육을 맡았는데 30살이 됐는데 지금 집에 있다고요? 여기 광주에 삽니까? 서울에 안 살고? 야, 힘들겠네 부모님들. 걱정도 많고 자랑스러웠던 자녀였잖아요. 네, 정말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던 두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설명하려면 이 가족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요. 네. 이 가족에 뭔가 역사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가족 안에 역사 속에 담겨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아빠나 뭐 엄마 어떤 그 가족 원가족 안에. 자, 그런 이제 독립하려 하지 않는 자녀들, 훌륭한 교육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려 하지 않는 이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그 일종의 모성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너무 의존적인 아이들이에요. 공부는 잘해서 좋은 교육을 맡았지만 여전히 이 아이들은 의존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독립의 그 경험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네. 자,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으나 사회생활은 또 다른 거예요. 네. 버텨내야 돼요. 그 사회는 좀 곳곳에 암초가 있고 경쟁자가 있고 긴장해야 되고 그곳에 오는 그 치열한 경쟁의 갈등을 버텨낼 힘이 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다시 일종의 달팽이가 안으로 쏙 들어가듯이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약간 의존적인 어떤 성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얘들 빨리 가. 그런 거는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고 좀 이제 약간 좀 시간을 갖고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얘네들의 어떤 장점을 좀 찾아내 보십시오. 아빠와 같이 공부 잘하는 거 장점, 그리고 또 뭔가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들을 좀 가지고 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쉽진 않지만 정서적인 독립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부부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실 이것만으로 대답은 안 되는데 그거는 이 아이들이 이 가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두 명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늘 건강하시고